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미네랄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 미네랄의 별명은 감초입니다. 미네랄의 감초. 그래서 제목 썸네일에 그렇게 올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는 어떤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능의학자들이 거의 수액을 달거나 치료할 때 거의 안 빠지고 주는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특별하게 진짜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정말 섬액이 심장이 40회 이하로 뛰거나 이 정도가 아니면은 웬만한 환자들 봤을 때 그 마그네슘을 투여하면 안 될 정도의 컨트라 인디케이션 갖고 있는 환자는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액에서 마그네슘을 빼고 주는 수액이 거의 암 환자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수액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 마그네슘이 하는 기능을 공부해 보면은 감초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별명을 미네랄의 감초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을 들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마그네슘도 다른 미네랄하고 똑같이 뼈하고 근육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못 먹을 때 우리가 뼈를 막 고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 국물 우려서 사골국 먹잖아요. 아마 그 이유가 뼈하고 근육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미네랄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뼈에 60%가 들어있고요. 근육이 27%에서 거의 87% 가까이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곳이 이런 조직에 들어있습니다. 경구 섭취할 때 거의 다 흡수는 안 되고요. 30에서 40% 정도만 소장해서 흡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도 다 그렇습니다. 비타민C도 흡수율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C가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흡수될 건 흡수되고 대변으로 빠져나가겠죠. RDA는 이제 하루 권장량의 개념인데 300에서 350mg 정도를 권장하게 되는데, 옵티멀 도즈는 좀 더 높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아지고요. 어렸을 때는 한 300이지만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오히려 더 훨씬 많아집니다. 600mg까지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마그네슘 부족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0대 50대 넘어가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심장 문제, 근육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근육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드셔야 될 영양제 중에서 남성 40대 50대는 마그네슘하고 코큐텐이 들어간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하죠.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작용한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 반응이라는 게 효소 반응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반응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향상시키고 싶잖아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체온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1도 올리는 것이 효소 활성도를 거의 50%에서 10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족욕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족욕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안 하시는 분보다 효소 활성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얘가 좋아져야지 대사도 좋아지고 면역도 좋아지겠죠. 근데 이때 필요한 코팩터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탄수화물 대사하고 ATP 에너지 대사에 마그네슘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이 다 탄수화물 메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그래서 그걸 잘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수 불가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근육 이완인데요. 근육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스켈레탈 머슬, 이렇게 골격을 잡아주는 근육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평활근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혈관에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텐데, 이게 액틴이고 이게 마이오신이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꺼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올 때 얇아지면서 근육 이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그네슘의 기능인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온의 이렇게 서로 간의 교환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마그네슘이 하는 기능은 근육을 이완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근육 이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마그네슘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쥐가 나는 것도 얘가 수축한 다음에 안 풀리니까 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부족이고요. 이 안검이 떨리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혈관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해지니까 이게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혈관 문제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기관지도 평활근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마가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목적, 근육을 잘 부드럽게 해주고 잘 이완하는 목적으로 마그네슘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통 같은 경우도 혈관이 수축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값이 역치 값을 높인다. 이게 좀 어려우실 건데, 뭐냐면은 예민도를 좀 낮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치값이라는 걸 여기라고 딱 잡았을 때 자극이 밑에서 온다면은 이 역치값을 뚫고 오는 자극이 아닌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게 필요하겠죠. 뭐 조금만 자극을 줘도 뭐 얘가 막 부풀어 오르거나 과민 반응 보이면 내가 더 힘드니까 우리 몸은 적당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보다 이 역치값이 자꾸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민감한 자극에도 반응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그네슘 부족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역치값을 높인다는 얘기는 웬만한 자극을 주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몸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통증 쪽으로 생각하면 확실하게 답이 오겠죠.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마그네슘이 필요하겠죠. 역치값을 올리니까 좀 덜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ADHD 환자들한테도 마그네슘이 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게 릴렉스하게 해주는 의미에서도 이제 불면증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영양제가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하고 마그네슘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투여했을 때 전혀 부작용도 없고 투여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제약사가 개발한 모든 수면제라는 개념들은 인덕션은 좀 도움이 됐는데 장기간 썼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의존성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양리작용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어차피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는 그게 안 생기는 몸이 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약보다는 이런 쪽에 영양제 쪽에 더 의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있는 분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있어요. 마그네슘하고 멜라토닌만 줘도 수면을 잘 잤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방과 단백질, 핵산 합성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력한 양이온으로서의 세포막 안정성을 도와준다. 이게 여기 보면 신경 전달 역치값을 높이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세포 자체 내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밸런스가 맞아져야지 이게 안정성을 유지하거든요, 세포막이. 근데 이 마그네슘은 포지티브 이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양이온으로서의 음이온과의 서로 상관관계를 통해서 세포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 쓰일 데가 없죠, 거의. 세포가 막이 안정화 안 되면 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들이 바깥으로 새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새어나오면 그거에 대한 또 이물질로 반응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자가면역 항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핵에 대한 항체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핵까지 파괴되면 DNA에 대한 항체도 만들고, 세포질 안에 있는 마이크로좀에 대한 항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검사에서 나오는 분들은 세포막의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파괴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치료할 때도 항상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을 씁니다. 그럼 이제 마그네슘을 먹기만 하면 잘 흡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흡수를 좀 도와주고 촉진시켜주는 영양제가 따로 있어요. 그걸 딱 알려드리면은 비타민 B6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와 셀레늄도 역시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D 저는 항상 먹게 하죠. B6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모든 대부분의 영양제에는 다 B6가 컴바인 돼 있어요. 그거 왜 넣었을까요? 당연히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넣었겠죠. 근데 이제 그 반대도 있죠. 마그네슘의 흡수를 억제하는 경우는, 처음에 우리 아연 공부할 때도 똑같지만 모든 알코올은요,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 뿐 아니라 모든 미네랄과 비타민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 영양 결핍이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도 마그네슘의 흡수를 억제하게 되고요. 지방이 너무 풍부한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마그네슘의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의 결핍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과잉. 여기서 말하는 과잉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내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에 의한 에스트로겐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마그네슘이 결핍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이 필요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도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됐을 때도 마그네슘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환경은 마그네슘의 요구량이 많아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그래서 많이 필요해서 많이 쓰고 나니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그네슘은 정말로 중요한 영양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많은 음식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라면 너트 종류에 많아요. 너트를 구하실 때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보관되어진 너트가 아니고 그 해에 생산된 너트를 잘 보관을 해서 곰팡이 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매일매일 이제 섭취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너트에 알러지를 보이는 분들이 제법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너트를 통해서 섭취하기보다는 그냥 영양제 차원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마그네슘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마그네슘 두 종류를 저는 쓰거든요. 마그네슘 말레이트를 하나 쓰고요. 하나는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를 쓰는데 두 가지를 쓰는 좀 기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좀 선호하고 쓰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막통 증후군이라든지 근육의 통증이 메인인 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는 마그네슘 말레이트를 주로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 대사에 관련된 지금 효소 반응부터 시작해서 대사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쪽을 좀 더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떤 걸 먹든지 간에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주는 마그네슘들은 흡수율을 다 계산을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추천하니까 믿고 드셔도 되고요. 표시된 것만 너무 보지 마세요. 우리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표시된 것보다 더 다른 이면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려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